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물관 유물에서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다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과학의 원리, 과학의 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야의 아주 대표적인 기대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기가 아마 박물관 유물에서 설명을 드린 듯한데요. 구석시대부터 현대까지 박물관에서 전 시대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석시대는 주로 나무라든지 뼈다구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이런 데다가 큰 조개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릇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 거고요. 인공적으로 인간들이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최초의 이제 음식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릇은. 자, 물론 이 그릇을 왜 우리가 높이 평가하냐면 신석기 시대 때 드디어 우리 인간들은 시간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재서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그래서 이제 막 해시계 같은 게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간. 그래서 공간을 세 개를 소유하는데요. 하나가 토기, 최초의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집. 자, 그리고 하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몸을 그 안에다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지인 할 때 이 하늘의 시간을, 그다음에 공간, 그럼 마지막에 있어요. 인간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이제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유물을 할 때 또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의 변화를 본다. 자, 고려 청자는 왜 푸른가? 조선 백자는 왜 하얀가? 자, 이 청자와 백자 간단하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백자는 모두 고령토라고 부르는 태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김해나 이런 데 고령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공주라든지 이렇게 강진. 그래서 이제 이 고령토를 기반으로 해서 고령토 이렇게 찾기 쉽습니다. 어떤 언덕 같은 데 가는데 약간의 하얀 바위 같은 게 있는데 손을 이렇게 만지면 부스스 떨어지죠. 가루처럼. 그것들이 대부분 고령토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가장 명당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흙이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아주 습기가 없고 보슬보슬하죠. 그런 것들이 깨면 흙처럼 부서져요. 이것을 우리는 고령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령토에서 고령산에서 최초로 채취를 했어요. 그때 이제 대략 AD 한 3세기 경에 이제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청동이었습니다. 청동, 푸른색. 그것은 뭐냐? 하늘을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옮기는 것 중에 벽옥을 가장 높이 친 겁니다. 푸른 옥으로 만드는 벽옥. 자, 그런데 문제는 청동입니다. 굴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주석이나 이거 혼합한 후에 자연 상태가 되면 산소와 만나면서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푸른색이 녹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녹이 떨어져요. 그래서 푸른색이 없어져요. 문제가 그겁니다. 자, 푸른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늘의 색을 구현하는 거. 자, 이때 가끔 그릇에 푸른빛이 나오는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겠죠. 이 그릇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지역에 흙을 갖다가 해보면 푸른색이 가끔 나와. 근데 이 흙은 안 나와. 그러면 이 흙은 아닌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이제 푸른색이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속은 물에 대한 무게,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0번 가리를 해서 얻은 흙으로 하니까 안 나와. 그럼 이건 실패. 5번 했는데 가끔 나오라면 5번 정도 물갈이를 했을 때 그 흙, 그리고 흙도 이제 제일 그 물의 위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이걸 해보는 거지. 계속.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거 사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푸른색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공간 속에 있는 흙, 그걸로 어느 정도 했을 때 푸른색이 나오더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뭐냐? 바로 철이었습니다. FeO3라고 하는 것. 산화된 철, FeO3. 그 산화된 철이 이제 일정 부분 태토에 있으면 이 산화된 철에서 산소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가마에 이제 열이 오니까 산소를 먹어야 되니까 뭐냐, 공기 중에 산소를 먹고 나무에 있는 산소를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흙에 있는 산소를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흙에 있는 산소가 다 떨어지면 가마에는 계속 산소가 필요하니까 연소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FeO3 거기에 있는 걸 빼가기 시작합니다. 산소를. 그때 한번 변화해요. 그걸 환원이라 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때 FeO2가 됩니다. 그때 색깔이 누런색이 돼요. 황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청자입니다. 근데 색깔이 노래요. 그리고 다시 더 이제 화도가 높으면 FeO3가 분해돼서 O가 없어져요. 산소가. 그러면 Fe2만 남거든요. 철만. 그때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철의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철의 원소색이. 그래서 푸른색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태토에 모든 산화된 철이 골고루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일부러 나무나 이걸 떼서 거기서 산화철을 만들어요. 잿물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초벌구이를 한 후에 철이 물속에 녹아있는 산화된 물이 녹아있는 잿물을 담궈서 다시 재벌구이를 하면 전체 면에 산화된 철이 있기 때문에 푸른색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청자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원리나 과학기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로 1280도에서 1350도 정도에서 이렇게 구우는데 그 철에 유약을 바르는 철을 함유시키고 대략 0.3% 정도 함유되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고려인들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송나라 때 청자하고 고려시대 청자와 비교한다면 송나라 청자는 그냥 짙풀어서 멋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한 비색입니다. 이것은 아마 톡이 자기가 부어지는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일 겁니다. 그래서 비색이라고 불렀어요. 신비로운 색이다. 비색. 자, 그래서 고려 청자는 철, 산화철의 분포에 따라 거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송나라가 되면서 서서히 유교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그러니까 푸른 것을 불교색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송나라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청자를 굽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미 그 태토에 철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완전한 백토면 백자가 나온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백자를 200년, 300년을 구운 겁니다. 근데 고려는 계속 청자를 구웠어요. 그러니까 백자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백자를 구워야 되죠. 백자를 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까지는 백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자를 초벌을 해. 그러니까 푸릇푸릇하죠. 근데 색깔이 푸릇푸릇하잖아요. 그러면 하얀 유약을 발라요. 발라서 구워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약간 푸른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자의 색칠을 분칠을 했다. 분청이라고 불러서 분청사기. 그러니까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가장 한국적인 작이에요. 근데 분청사기가 보니까 되게 현대적인 미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백자나 청자는 너무나 뚜렷한 미학이지만 분청은 한국인만이 낳은 아주 기묘한 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에 가면 분청사기를 꼭 봐라. 가장 현대적인 미감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 때 드디어 중국의 도공들을 몰래 보내요. 많이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드디어 순백자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토에 철분을 완전히 빼면 백토거든요. 그 백토를 1450도 같더니 굽니다. 그런데 그 백토를 구우려면 그런 흙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죠. 어디냐? 바로 광주였습니다. 광주 분원리.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백자를 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백자는 유교의 색감이면서 철분이 없는 백토로 구운 그죠? 근데 이게 백자가 이게 사람을 질리게 한 색이에요. 또 이게 너무 순백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1400도, 15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무늬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리입니다. 근데 구리는 1000도가 넘으면 녹아버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초벌을 그렇게 높은 데 구운 후에 거기다가 이제 구리나 쇠를 이렇게 입혀요. 그래서 그걸 철화, 쇠를 입혔다는 거예요. 철화. 그리고 동화하면 구리를 입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1480도까지 구워져요. 이거 견디지를 못해. 그럼 이 세계는 모든 안료는 다 타버려서 없어집니다. 딱 하나 남았죠. 코발트. 그것을 한자로 청화라고 합니다. 청화. 그래서 백자에다가 코발트 안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백자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이나 구리를 입히면 돼. 백자에다가. 그런데 이 철이나 이런 것들은 녹아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높은 데서 굽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좀 세월이 지나면 막 이렇게 여러 번 쓰잖아요. 닦고 그러면 떨어져. 멋이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기다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태토의 온도와 같이 올라오는 거. 청화백자. 근데 청화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토청. 근데 이건 재질이 나빠서 코발트 동위원소가 낮아서 색깔이 검은틱틱해요. 토청이라고 그래요. 토청. 그리고 아라비아, 오늘 페르시아 보면 회청이라서 순도가 높아요. 근데 그걸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때에서 성종 때까지는 중국 명나라와 티베트 페르시아 사이가 관계가 좋아서 회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1500, 1600 되면서 이제 만주족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가라 제국이 나오면서 거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정조 전까지 또 못 만들어요. 그러다가 영조 시대, 숙종 말 영조 때 드디어 회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7세기, 18세기에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꽃이. 자, 그래서 조선백자는 그렇게만 비교하면 됩니다. 철과 온도가 만드는 색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숨겨진 과학 원리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자, 이 주먹도끼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주먹도끼는 이렇게 내가 주먹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걸로 짐승을 탁 찍는 겁니다. 목 같은 것을. 엄청난, 이걸 뭐라 하냐? 이 손목의 힘이 갖고 있는 지렛대 원리를 합니다. 지렛대. 대신 이 손목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팍 찍으면 팍 튀죠. 이 손목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강호동처럼 강호동 씨름 선수니까 손목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맘모스가 딱 달려줘서 우리는 10번을 찍을 때 그때 맘모스가 딱 쓰러지는데 강호동은 한 번 그냥 목을 딱 찍었더니 그 맘모스가 그냥 딱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힘, 그러니까 구석기대는 그 사냥하는 그 기술이 권력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신석시대 오면 아이를 많이 낳는 생산력이지요. 왜냐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오면 이제 과학지식, 신이 주신 금속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 보면 농업 생산력. 이제 이것들이 권력을 만드는 힘의 원리죠. 자, 그래서 하여튼 주먹도끼. 그런데 신석기 후기,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제 청동시대가 되는데 단달돌칼이 옵니다. 그러면 딱 비교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면 뭔가 큰 변화가 오죠. 구멍이 뚫리고 끈이 달리잖아요. 끈이 달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계적 작동의 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창에 있는 그 작은 도구를 짐승한테 던지면 짐승이 탁 맞고 킥 하고 웃고 비웃고 가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창을 딱 쥐면 그 힘이 어디로 가요? 직선으로 가죠? 팍 꽂혀서 호랑이도 팍 쓰러지죠. 활은 더 작아. 그런데 어디에요? 가속도가 붙죠? 탁 가지고 가. 그러니까 창은 30m, 활은 70m. 어마어마한 힘이죠. 단지 끈이 만든 원리예요. 근데 끈을 만드니까 뭐가 돼요? 그물이 만들어지네요. 낚싯바늘이 만들어지네요. 그랬더니 이만한 걸 잡는 거죠. 그 이만한 걸 잡으려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작살을 확 하고 있다가 확 하는데 숨이 막혀서 2분 안에 그놈이 가이템에서 안 나오면 못 잡는 거잖아요. 근데 끈을 만들으니까 이제 방어도 잡히는 거죠. 그물이 되니까 방어를 20마리 잡는 거죠. 끈이 만든 과학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건데요. 여기도 바로 끈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따니까 이 손목의 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빠르지도 않고. 그런데 끈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어서 끈을 만들어서 손을 딱 끼니까 이 끈이 지렛대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는 이 끈 대신 뭐가 나와요? 자루가 만들어지네, 돌라, 그 다음에 괭이가 만들어지네요. 이런 것들이 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지렛대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게 바로 우물가에 있는 두레박입니다. 두레박. 그 다음에 용주레, 물 할 때. 그죠? 끈을 해가지고 지렛대 하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해도 그 많은 둔벙 있는 물을 다 퍼올리죠. 내가 두 손으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지렛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숨겨진 과학 원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반달돌카는 이삭을 따는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과학의 원리, 숨은 원리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박물관 하면 물론 사찰에 가면 동종을 많이 만나죠. 근데 이제
박물관에도 대표적인 동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는 흥천사, 천안에 있는 흥천사 동종이 나왔습니다. 가장 고려시대 때 가장 아름다운 동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동종 말고 이제 그래서 한국 동종은 한국 동종의 특성, 형태라든지 소리라는 거에서 이것은 코리안 벨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갖습니다. 한국종이라고 하는. 자, 이 한국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건 이제 에밀레종이고 봉덕사 신종인데, 자,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요 음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음통은 신화적인 요소, 상징적인 요소가 큽니다. 왜냐하면 신라 삼보 중에 하나였던 망파식적을 상징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믿는 게 더 행복하면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요건 뭐냐? 음의 찌꺼기들이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이 당자를 통해서 종을 탁 치게 되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음들이 나오는데 깨진 음들이 있어요. 왜냐면 깨지지 않은 음은 계속 휴전을 하는데, 그래서 맥놀이 땅 이렇게 되는데 깨진 음들은 그걸 방해하는데 그 깨진 음들을 여기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안 깨진 음은 계속 회전시키는 거. 그래서 바닥에 오면 그 바닥이 만약에 평평하면 소리가 부딪혀버리죠. 반사돼서. 근데 거기를 밑으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밑으로 다시 해가지고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면 가운데서는 공명이 있습니다. 탕 치기 때문에 그 부리가 우리도 모르게 막 떨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또 소리가 다시 팍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팍한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뭐냐? 이 바깥쪽이, 그러니까 입구 쪽이 크고 안쪽이 좁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뭐요? 왜? 구경이 작은, 밀도가 작은 쪽으로 소리가 오게 됐어요. 그런 원리는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한옥의 마루 쪽에 있는 문은 크고 북쪽에 있는 문은 작게 하는 이유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작은 문으로 확 빠져나가서 그 속도, 그러면서 내 열을 뺏어가죠. 마루에 앉아있는 날에. 그래? 근데 겨울에는 북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풍이니까 작은 문에서 큰 문으로 가려면 압력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못 와요. 세게. 이쪽은 빠르게 와요. 여름에는 바람이 빠르게 지나가고 겨울에는 천천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가운데 모이면 다시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음선이라고 해요. 음선이 잘 되는 거에서 음선이 나오면 요 바닥, 음판이 다시 음이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이 에밀레종은 최장 12분까지 간답니다. 이건 진짜 기적적인 거죠. 그리고 가면요 테이프를 팔았어요. 옛날에. 요새는 안 팔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카세트 누르는 카세트 그러면 똥 이렇게. 그래서 한국종, 그리고 당저의 타격점도 소리를 가운데 모을 수 있는 위치, 이걸 타격점입니다. 우리가 야구에서 맞다 해서 어느 정도 여기 맞을 때 홈런이 나오죠. 이걸 타격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격점에는 특별히 이렇게 당자를 둬서 여기를 치도록. 그래서 여기는 땅 치면 소리가 그래서 서양에는 이걸 못 만들기 때문에, 중국도 못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세련된 막대가 있어요. 망치. 그걸 때려 땅땅땅땅땅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로 칩니다. 당자가 나무인데 그걸 뭐라 하냐면 경목이라고 부릅니다. 고래경자를 써요. 경목. 왜 고래경자를 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용이 포뢰인데, 용의 아들인데 이 포뢰는 소리를 좋아하는데 뭘 무서워하냐면 고래를 무서워해요. 고래가 잡을까봐, 엉덩이를 콱 물까봐. 그래서 경목을 경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뻥치게 고래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죠. 그게 종소리라는 그런 이제 신화적인. 그래서 이 경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경목을 치는 요것을 당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 종은 다 우리 종이에요. 가져간 거니까, 훔쳐간 거니까. 중국 종을 보면 중국 종은 그냥 절에서 어떤 신호를 알리기 위한 그냥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연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연꽃이 있더라고요. 밑에도 연꽃이 있고, 연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연꽃, 연화. 그리고 여기도 연화가 있고. 그럼 뭐냐? 이 소리는 부처님의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덩 치면 이 소리가 들리는 곳은 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거죠. 곧 신라가 불국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의 모든 집들은 다 그 추녀마루에 그 기와가 다 뭐겠어요? 다 연꽃, 연화문, 막새가 다 연화문이 돼 있죠. 그럼 뭐냐?
그 집도 부처님의 집이요, 소리도 부처님의 집이요. 그래서 신라 자체에 불국사가 있고, 신라인들이 꿈꿨던 세계가,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라사를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라는 이런 걸 통해서 불국토를 구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종소리를 갖다가 녹음해 갖고서 계속 틀어주는데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녹음도 어저께 제가 딱 녹음도 팔았어요. 아 저기 계속 녹음 테이프도. 거기서 계속 나오고요. 그죠? 자, 요거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릇에부터 왜 대부분 둥근 모양일까? 자, 이렇게 네모로 만들면 편해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빚어서 만들면 그 높은 온도에도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잘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 정도 그릇은 다 균형이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다 판을 돌려야 돼요. 근데 판은 네모는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둥글게 되는 겁니다. 둥글게. 그 다음에 항아리 같은 것은 왜 네모를 못 만드느냐? 항아리 같은 것은 물을 항상 채워야 돼요. 간장 같은 거. 그러면 이 네모나 이쪽에 끝, 이 네 개는 결합력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되면 끝이 어떻게 돼요? 다 서집니다. 그래서 항아리 같은 건 무조건 다 둥글게 해야 돼요. 둥글게. 그래야지 균형이 있고 그 균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잘 안과 박이 잘 있고 그리고 압력이 동일하게 사방에 압력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다 둥글게 하는 이유가 그잖아요. 그 압력을 받으려면 네모나겠다가는 가운데가 하중을 못 받아서 그냥 주저앉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가 어디냐면 무지개, 홍해다리 같은 거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잖아요. 작은 같은데 돌 몇 개를 이렇게 탁탁탁탁 했는데 돌이 딱 끼면서 그 돌에 석지를 깰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나 무게가 아니면 버틸 수 있는 것 이런 원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형태는 왜 둥근 모양일까? 이것은 바로 열을 받아들이는 걸 균일하게 받고 그 다음에 압력도 균일하게 받아서 이 안에 뭘 놔도 균형이 깨지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래서 고온에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물레로 돌렸다 말고 다 대칭이 되는 것. 그래야만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릇의 형태에서 보는 과학의 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왜 우리가 그러면 과학적 사유로 해야 되느냐? 박물관에서 유물을 볼 때 역사적 관점도 있지만 왜 과학의 눈을 가지냐? 과학은 근대 시민의 사유체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대 시민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디비듀얼리즘 곧 개인 유아주의 유아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약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걸 깬 게 뭐겠어요? 근대 철학, 근대 과학, 르네상스를 다 겁니다. 그 다음에 근대 시민정치, 곧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것 거다가 자본주의, 누구도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재산도 강제로 국가가 그 형제나 그걸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근대 시민을 만든 힘이니까 그때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물에서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과학의 유물을 한번 찾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이게 어떤 과학의 원리가 있을까? 그래서 과학 원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알게 하는 것. 저는 박물관 유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눈 하나가 그래서 과학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